이번 총선에서 내가 던진 표는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넘어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지역구에서 내가 후보에게 던진 표가 쓰레기통으로 갈 확률이 50%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정치학 교과서가 말하는 대로 비례대표제는 나의 표를 살려서 정확히 정당에 전달해 줄까요? 2020년 총선에서 비례성이 더 높은 제도로 바꿨지만 비례대표제에서만 11%의 표가 지지정당에 못 가고 사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선거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유산균도 장까지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내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선 말이죠.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웃을지 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 많은 선거제도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지나치게 높은 사표율. 먼저 이 영상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표가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구 투표에서 여러분 표가 얼마나 죽는지 사표율을 보시죠. 17대 총선 49.99, 18대 총선 47.09, 19대 총선 46.44, 20대 총선 50.32, 21대 총선 43.73. 위의 표를 보면 지역구 선거에서 43%에서 50% 정도가 매번 사표가 됩니다. 2020년 선거에서만 1256만 표가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비명 행사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를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다 보니 다수 후보가 아닌 후보에 대한 지지는 모두 객사한 것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과, 여러분이 거대 양당을 지지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단 여러분 표를 사표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다음은 3월 7일자 한국갤럽의 비례대표제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2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입니다. 우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정당 투표에 참가한다고 해봅시다. 국민의힘은 37% 지지를 받으니 111석이 연동으로 보장받습니다. 연동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받은 의석수를 빼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이 각각 의석수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니 2020년과 2016년 선거에서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의 평균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받았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05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선거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94.5석, 즉 95석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111석에서 국민의힘이 95석을 받으니 95석을 뺍니다. 16석이 남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니 여기에 2분의 1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석은 8석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8석을 받느냐?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가 46석으로 줄어듭니다. 46석 중에 30석이 준연동형입니다. 즉 30석에서 8석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을 제외한 16석이 남습니다. 16석은 병립형으로 계산합니다. 병립형은 학문적으로 인디펜던트형, 즉 독립형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비례 의석수에만 득표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이 아니라 비례 의석에만 계산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고 2016년까지 한국에서 사용한 선거제도죠. 단순합니다. 16석에 37%를 곱해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5.92석이 나옵니다. 대략 6석을 확보합니다. 복잡하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표를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표는 46석 중에서 30석짜리 연동형에서 8석, 그리고 독립형, 즉 병립형에서 6석을 확보합니다. 총 14석이 되죠. 제도 효과는 비교가 맛이죠. 그럼 2016년까지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해 봅시다. 46석 전체의 0.37%, 즉 37%를 계산하면 17석이 됩니다. 그러면 준연동형을 사용했을 때 3석을 뺏겼네요. 좀 억울하겠죠.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봅시다. 갤럽 여론조사대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민주당은 25%를 받습니다. 그러면 300석에 0.25를 계산하면 75석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163석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110석을 확보했죠.
두 선거의 평균값으로 의석을 계산해보면 136.5석입니다. 민주당도 반올림해서 이번 선거에서 137석을 얻는다고 계산해보죠. 그럼 연동형에서 받을 수 있는 75석보다 62석을 지역구에서 더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준연동형 30석에서는 한 석도 못 받습니다. 대신 16석이 남아있죠. 그럼 16석 독립형 혹은 병립형에서 25%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4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46석에서 4석을 얻게 됩니다. 2016년처럼 46석을 모두 독립형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46석 곱하기 0.25는 11.5석입니다. 우선적으로 11석은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남은 0.5석은 다른 정당 득표와 비교해서 의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선거 제도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할 때 민주당은 7석을 손해보네요. 여기까지도 벌써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표를 이용해서 비교해보죠. 세 번째 표는 준연동형을 했을 때 받는 의석과 독립형을 사용했을 때 받는 의석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37% 득표하면 준연동형을 사용했을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경우 14석을, 그런데 2016년식으로 독립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17석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 득표할 때 총 4석을 받습니다. 2016년식으로 계산하면 11석을 받죠. 확실히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표는 준연동형에서는 불리하네요. 사표가 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민주당의 경우 46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한다면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당들이 2020년 선거처럼 위성정당을 하나씩 만든다고 해보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에서 표를 받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편의상 국민의힘 비례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으로 이름을 붙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37%를 득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 제도의 함정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300석 곱하기 0.37%면 111석입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111석에서 뺄 의석이 없죠. 111석을 준연동형으로 2분의 1로 계산하면 55.5석이 됩니다. 어라? 비례 전체 의석이 46석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9석을 더 가져가는 셈입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은 75석에서 2분의 1로 계산하니 37.5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정당이 가져갈 의석이 55석에서 37석이니 합치면 92석이 됩니다. 30석 캡을 씌운 의석에서 92석입니다. 아직 16석이 남았죠. 이것까지 계산하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6석을 가져가고 민주당 비례정당은 4석을 추가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비례정당 61석이고 민주당 비례정당은 41석이 됩니다. 총 102석입니다. 전체 비례대표제가 46석인데 말이죠. 난감합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대표국가 독일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의석을 초과 의석이라고 합니다. 의석이 늘었다고 해서 초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의석이 56석이나 초과돼서 국회의원이 356명이 되는 것을 한국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초과 의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초과 의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비례 의석수가 47석을 넘은 경우를 따로 계산해 둔 것이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비례 정당만 있다고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준연동형에서는 전체 의석수가 92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립형에서 6석과 4석이 늘어 두 정당이 받은 의석수는 전체 102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전체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을 수 있는 의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식을 보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46석 곱하기 국민의힘 비례정당 의석수 61석 나누기 전체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 102석입니다. 즉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자신이 받은 의석수 61석을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에 곱합니다. 그리고 이 수를 국민의힘 비례정당과 민주당 비례정당이 얻게 된 전체 의석수 102석으로 나눕니다. 그럼 초과 의석 전체 수로 각 정당이 받은 의석수를 나누기 때문에 의석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나온 의석수가 30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전체 의석 46석에서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준연동형에서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니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존 46석에 각 정당이 가져간 초과 의석수를 합칩니다. 이 수를 가지고 다시 정당별로 계산된 의석수를 나눕니다. 즉 102석이 초과 의석을 합친 수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받을 것으로 계산된 62석을 102석으로 나누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 비율이 나옵니다. 즉 102분의 61을 하면 0.598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원래 배정된 의석수 46석을 곱합니다. 즉 배정된 의석수에서 0.958 정도를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죠.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를 전체 더해서 각 정당 몫을 계산해서 그 비율대로 46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46 곱하기 61 나누기 102, 즉 27.5석이 됩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은 46 곱하기 41 나누기 102, 18.5석이 됩니다. 둘을 합치면 46석이죠. 지치시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리 악명 높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호흡하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계산해 봅시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다섯 번째 표는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지 규정이라고 해서 소수 정당이 진입하는 걸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이 3% 이상 득표를 할 때 의석을 한 석 배분받고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했을 때 비례에서 한 석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이것을 정치학에서 저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지방이 높은 것이죠. 게다가 이 표에서는 0.5로 계산된 건 의석수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55석에 6석을 더해서 61석을 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에서 37석, 병립형에서 4석을 얻어 총 41석을 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준연동형에서 22석, 병립형에서 2석, 합산 24석을 얻습니다. 개혁신당은 5%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준연동형에서 7석, 병립형에서 0.8석, 합쳐서 8석 정도의 의석을 얻습니다. 녹색정의당 2%면 저지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의석이 없습니다. 새로운미래 2%면 저지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의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비례의석 전체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61석, 41석, 24석, 8석 합산하면 총 134석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계산한 식에 이 의석수 134석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시 이것으로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46석 곱하기 55석을 134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8.9석이 됩니다. 19석 정도가 되겠죠. 민주당 비례정당은 46석 곱하기 37석을 전체 의석수 134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2.7석이 되고 13석 정도를 얻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46석 곱하기 24석을 134개의 의석으로 나눕니다. 8.2석이 됩니다. 8개의 의석을 얻게 되겠죠. 개혁신당은 46 곱하기 8을 다시 134석으로 나눕니다. 2.7석이니 3석 정도를 얻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이 의석들을 합산하면 19석, 13석, 8석, 3석으로 대략은 42개의 의석이 됩니다. 앞서 0.5로 계산된 부분이 있고 2% 미만 지지로 사표가 된 것이 있어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실제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의석수를 부분적으로 보정합니다. 그러면 46석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게 계산했으니 한 번만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표는 앞서 봤던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의석과 2016년 선거 병립형 선거를 썼을 때 의석,
그리고 위성정당을 활용 시 의석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37% 득표 시 준연동형에서 14석, 독립형에서 17석, 위성정당을 활용하면 19석에서 20석을 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 득표할 때 준연동형에서 4석, 독립형에서 11석, 위성정당을 활용할 시 13석에서 14석을 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5% 득표 시 준연동형에서 24석, 독립형에서 6.9석, 위성정당 활용 시 8석을 얻습니다. 개혁신당은 준연동형에서 8석, 독립형을 사용했다면 2.3석, 위성정당 활용 시에는 2.7석을 얻습니다.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이익을 봅니다. 즉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은 5석에서 6석을 더 얻습니다. 민주당은 9석에서 10석을 더 얻습니다. 이건 우리가 2020년 선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사용했던 병립형보다도 더 의석이 늘죠. 국민의힘은 2석에서 3석이 더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2석에서 3석이 늘어납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 여러분이 제3지대의 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24석을, 개혁신당은 8석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조국혁신당은 16석을 거대 양당에 뺏깁니다. 개혁신당은 5석 정도를 뺏깁니다. 그리고 독립형을 사용할 때보다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 취지대로라면 독립식, 병립식보다 소수 정당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소수 정당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지 명확해지셨죠? 흥미있는 다음 선거 주제로 다시 만나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는 더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